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련의 괴이한 행보로 인해 친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독도방어론을 대폭 축소하고 역사교과서를 일제히 식민 통치에 보다 우호적으로 개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윤 정부가 소위 뉴라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친일 경향의 지식인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라이트, 윤 정부 전면에 역사기관 25기 요직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정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RU에 등록된 임원 현황과 각 기관 공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역사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운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복수의 기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최소 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뉴라이트 지식인들의 역사관의 핵심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일부 학자들이 해방 후 사학계에서 오랜 기간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였던 민족사관, 즉 일본의 식민지배의 해악성과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입힌 피해를 강조하는 역사관을 비판하기 위해 내놓은 일제히 식민지배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된 논거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전상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서 후술할 논거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본질을 이루는 것은 자본주의의 도입과 발전이고 일제가 조선에 그것을 도입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는 외부에서 도입되어야만 하며 서구위의 지역의 모든 산업화는 밖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고 조선 내지는 한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기 민족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외세의 지배에 의한 제도의 이식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해서만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선 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리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를 이식시켜 경제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오는 근거로는 국민 총생산 통계와 공장수 증가 등의 근대적 산업부문 중심의 생산력 발전이 있습니다. 김낙년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부터 1945년까지에서 일제 치하 조선의 국민 총생산과 관해 다음과 같은 추계를 내놓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식민지 조선의 GDP가 1910년부터 1938년까지 경향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가 남긴 제도적 유산과 산업 기반이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대 한국의 산업화와 생산력의 발전이 일제의 식민지배 덕택이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은 일제 덕분이었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이걸 다 듣고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도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은 단순히 일제치하 인권유린과 수탈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한 인권유린과 수탈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핵심 논거들, 즉 일제에 의해 조선의 근대성이 이식되었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부정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한 비판에 마주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심지어는 그러한 포각과 수탈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일제치하 자본주의적 발전이 있었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자는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된 호밀파츠의 우원재 또한 바로 이런 논지를 펼칩니다. 여기에 더해 근대 문물과 인프라는 그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향상시켰죠. 구한말 상황과 비교하면 분명 어마어마한 발전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사실을 설명하는 걸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칭하며 친일 매국노들의 궤변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딱히 일제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장대로 역사적 가정을 하자면 일제가 없었어도 물론 조선 왕가 스스로 이런 근대화를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겠지만요. 가정일 뿐이니까요. 이 영상은 20세기 초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시대가 전환됨에 있었던 역사적 변화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원재 씨한테 가서 일제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억압했는데 그걸 모르냐고 따진다면 원재 씨는 분명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그게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죠. 결국 논의는 빙빙 돌게 되고 저들은 우리에게 감성팔이를 하는 민족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진정으로 비판되기 위해서는 일제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적 재관계가 조선의 봉건적 사회관계와 어떤 상호연관을 맺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가 어떻게 조선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그 경제구조에는 어떤 효과를 끼치었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통계 몇 가지를 맥락 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의 연관 속에서 그러한 양적 지표들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배 역사를 경제사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후술할 내용은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쓰여진 전석단과 최윤규의 경제사저서 근대 조선 경제의 진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항상 덧붙이는 사적이지만 제가 다소 왜곡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주변국들을 제외한 바깥 세상과의 일체의 교류를 단절한 채 쇄국 정책을 유지하던 은자의 왕국 조선은 18세기 말에 들어서 자신의 마술을 세계로 뻗쳐나가던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황금욕에 들떠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던 서양인들이 마침내 아시아의 동쪽 극단에 자리 잡은 조선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1832년에 내항했던 영국 상선 로드 아머스토의 공식 통상 요구에서 시작된 외국 함선의 내항은 가면 갈수록 빈번해졌습니다. 이들은 평화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탈과 폭행, 심지어는 대규모 무력 침공까지 감행했는데요. 이 중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영국, 미국, 프랑스와 제정 러시아 등 주요 자본주의 열강들은 중국을 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기지의 획득이 필요했죠. 이러한 지정학적 요구에 의해 조선은 여러 열강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 기도가 끝내 좌절되자 이들 열강들은 재침공을 단념하고 일본을 통해 조선을 강제적으로 개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 자본주의화된 지 얼마 안 된 일본은 자국 내 잔존하는 전 자본주의적 유죄로 인해 취약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대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을 침탈하고 잉여 생산물을 수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875년 5월 자국군함 우노요를 보내 부산에 입항시키고 조선 주변 바다를 정탐하다 같은 해 8월 끝내 강화도 등지에 침입해 조선군과의 교전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민비일파는 외침으로 인한 분란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다른 봉건 지배 계급의 분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이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일본과 맞서 싸울 대신 일본에게 투항하고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봉건 조선의 시장을 자본주의 나라에게 개방시킨 최초의 조약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교섭에 대한 외교적 간섭을 봉쇄하기 위함이고 제2조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으며 제5조는 조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적 침탈을, 제7조는 군사적 정탐을, 제10조는 일본인에 대한 치해복권의 보장을, 제11조는 불평등 조약을 보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자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도 봉건 조선의 교섭을 강요했습니다. 1882년 미국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를 견제하고 이후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청나라,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서구 열강들과 수호 통상조약이 줄줄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맺어진 통상조약에 따라 조선은 외국 자본주의에게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죠. 노동 생산성이 더 높고 상품 생산 능력도 봉건사회였던 조선에 비해 월등했던 이들 자본주의 열강들에 대한 조선 시장의 개방은 곧 조선 시장의 완전한 장악과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부속물로의 전락 및 민족 자본 발생 가능성의 봉쇄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시장 개방이 조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외국 자본주의 상품의 국내 유입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김한주의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사 서론에서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수입 총액은 1890년부터 1898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러한 외국 자본주의 상품의 유입에 따라 국내 수공업은 심각하게 쇠퇴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수입 총액 중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이 면포를 비롯한 의류품이었기에 농촌 간의 수공업에 의존하던 의류품 부문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연구에서 야마구치 도요마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조선산 면포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 필 가격이 1원 50전부터 3원 40전에서 50전 사이에 이른다. 일본에서 1원 60전에서 70전대 사이의 물건이 조선에서 3원을 넘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외국 물건과 경쟁할 수 없다. 그리하여 조선산 목면은 점차 감소하고 대부분 일본과 영국에서 수입한 광목을 대용하는 데 이르러서 조선산 면포의 총생산액은 최근 1909년부터 1910년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약 230만원대도 못 미치는데 일본과 영국에서 수입한 것은 1100여만원이 넘는다. 면포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면화 생산량 또한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도요마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전 조선 면화의 추정 재배 면적은 약 12만 정보, 수확량은 약 8천에서 9천만 근이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점차 감소하여 경작 면적 45,500여 정보, 수확량 1,934만 근 정도에 불과하다. 범포 경작 면적은 62.1%가량 그리고 수확량은 무려 77.2%가량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자기, 칠기, 제지업 등 농촌지역의 간의 수공업에 의존하던 조선 내 산업 부문이 모두 심각하게 쇠퇴하여 그 발전이 억제되게 됩니다. 값싼 자본주의 상품의 유입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간의 수공업에 의존하면서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선 사회가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의해 포위됨에 따라 농산물 반출 현상도 심각해지게 됩니다. 일본 상인들이 특히 조선 농민의 곡물을 자국으로 대량 반출하게 되는데요. 일본 상인들은 고리대적 예약 매입의 방식으로 조선 농민들의 농산물을 사들였습니다. 예약 매입은 농산물 수확 전 농가에서부터 농산물 구매 대입을 선대하는 방식으로 이때 대금에는 선의자가 붙어 예약 매입을 하는 구매자는 농산물을 평균 시장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농민들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상인들에게 자신의 농산물을 더 낮은 가격에 미리 팔아넘겼을까요? 이는 조선 말기 농민들의 전반적 궁핍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이 붕괴함에 따라 소득원 중 하나가 없어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외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화폐의 필요성이 증대함과 더불어 봉건적 생산관계가 상품 화폐 관계에 의해 포위되어 지대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봉건적 지대 상승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본래 봉건적 생산관계 하에서 지대율은 경향적으로 저하되게 됩니다. 이는 봉건지대가 관습에 의해 고정되어 일정한 양의 잉여 생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한편 개별 농가의 노동 생산성은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지대가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봉건 경제가 상품 시장에 의해 포위됨에 따라 사태는 급변하게 됩니다. 상품 시장 내에서 화폐는 다른 어떤 상품과도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일반적 등가물입니다. 따라서 화폐는 질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이죠. 그러나 상품과의 교환 가능성을 제약하는 유일한 요인은 바로 화폐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 자체가 질적으로 무한하고 그 어떤 상품으로도 교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제한적이라 화폐로 사들일 수 있는 상품량 또한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화폐를 손에 움켜쥐고 모으려는 황금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말스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화폐는 직접 어떠한 상품으로도 전화될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나 또는 형태상으로나 한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물질적 부의 일반적 대표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개개의 현실적인 화폐액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또 제한된 효력을 가진 구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의 이러한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간의 모순은 화폐 대장자로 하여금 항상 축적이라는 시시프스적 헛수고를 하게 한다. 그는 새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새 국경이 부딪히는 데 지나지 않는 세계 정복자와 비슷하다. 상품 화폐 관계에 의해 포섭된 봉건적 생산 관계를 우리는 반봉건적 생산 관계라고 일컫습니다. 반봉건적 생산 관계 하에서 봉건 지주들은 화폐의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간의 모순에 의해 추동되어 화폐를 끊임없이 축적하고자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전의 관습적 지대가 철폐되고 지대율이 고율화되게 되는 것이죠. 봉건 지주들은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지대 형태로 뜯어내려고 할 테니까요. 따라서 봉건 사회의 말기에는 높은 지대율과 봉건 지배계급의 온갖 가림죽으로 인해 농민 대중이 궁핍화됩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군데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이 일본 상인들의 대대적인 고리대적 농산물 매입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청일전쟁 직후까지의 농산물 수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고리대적 방법에 의해 많은 곡물들이 수탈당해 국외로 유출된 결과 초범에는 미국을 외국으로부터 매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미국 수출입 대조를 보면 많은 양의 쌀이 수출되는 한편 적지 않은 양의 쌀이 다시 수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 농민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일본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다음에 외국 상인들로부터 비싼 가격에 쌀을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선과 외국 자본주의 열강들과의 통상조약은 외국 자본주의 상품의 유입과 농산물의 해외 반출 외에도 외국 자본의 침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자본이 조선의 금융화폐 부문을 빠르게 장악하였는데 1878년 6월 일본 국립제일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설치했고 이후 80년 원산, 83년 인천, 88년 서울, 98년 목포, 1903년 남포와 군산에 각각 지점 혹은 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1890년 일본의 제18은행이 1892년에는 제58은행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1906년 말 일본의 각 은행의 조선 진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 자본은 금융화폐 부문 외에도 통신 부문으로도 침투를 했는데요. 1876년 11월 부산 우편국 설치를 시작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침탈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원산, 인천, 서울, 목포, 남포, 군산, 마산, 성진 등 조선 각지에 우편국 또는 우편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1883년 덴마크 대북부 전신회사를 통해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까지 해저 전신선을 부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884년 2월에는 부산에 일본 전신국을 설치하여 통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자본은 다른 외국 자본과 더불어 교통산업에도 침투해 자신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철도를 건설하였습니다. 1895년 일본인 모리스가 경인 철도 부설권을 얻어내었고 프랑스인 그릴은 경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으며 1898년 일본인 사사키 기요에이가 경부 철도 부설권을 획득했습니다. 또 1904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조선 종단 철도를 건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과잉 상품을 곳곳에 침투시키고 자원과 곡물 약탈을 위한 물적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자본은 특히 토지에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토지 가격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토지 가격보다 낮았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유일 상태의 화폐 자본이 토지 소유권 등의 의제 자본으로 전화하여 그 자체로는 무가치한 것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그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반면 봉건 지역이었던 당시 조선 경제에는 유유 자본이 부재해 토지 가격이 매우 저렴하였으며 그로 인해 토지 수익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조선 사람들이 토지를 일본 고리대 자본에게 저당 잡혀 빼앗겼기에 토지 매매가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논 매매 가격과 토지 수익률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조선 토지의 매매 가격은 반보당 14.5원인 반면 일본은 194원으로 약 13배 차이가 났으며 토지 수익률은 조선에서는 25.86%, 일본에서는 6.27%로 조선에서의 토지 수익률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4배가량 높았습니다. 이처럼 구한말 조선은 일본 자본주의를 위시한 여러 자본주의 열강들의 경제적 침탈로 인해 상품 시장과 토지, 여러 산업 부문이 외국 자본의 경제적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1905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명시적으로 식민지화되었지만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는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이 모두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조인된 그 악명 높은 을사보호 조약과 1907년 정미 7조약이 통과되어 조선의 행정권은 사실상 일본 정보회로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을 강제하여 29일 공포해 조선에 대한 완전 점령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에 대한 독점적 식민지화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은 더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일제는 조선의 상품 시장을 자국 자본의 독점적 판매처로 전락시키기 위해 1912년과 1913년 관세령을 공포하여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의 상품 유입을 가로막고 부등과 교환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제는 또한 교통, 운수, 항만시설과 통신세계를 정비하여 자국 자본과 상품의 침투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나갑니다. 합병 이후 철도건설은 가속화되어 1911년에는 압록강 철도가 완공되었고 1914년에는 농산물 약탈을 위한 호남선이, 같은 해 8월에는 경원선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철도의 총 연장은 1919년 2197km에 달했습니다. 일제는 1907년 5월부터 1910년 말까지 800여 킬로미터의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1910년부터 1914년까지 5년간 17,000km의 도로를 수리해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때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조선민중에 대한 조세수탈을 통해 확보한 총독부 예산 혹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되었고 그 정비는 조선민중의 강제노동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운수산업의 정비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교통, 운수산업은 자본 투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수산업이 자본의 유통시간을 단축시켜 자본 회전 속도를 높여 연간 이윤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고 또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산업 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는 또 화폐금융적 공간을 이용한 조선 농촌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도 재정비하였습니다. 1906년 6월부터 1907년 1월까지 서울, 평양, 대구, 전주, 진주, 광주, 충주, 해주, 공주, 함흥 등의 11개의 농공은행이 설치되었고 1907년 6월부터 1908년 8월까지 이들 은행을 통합하였으며 1911년 말에는 30개 지역의 지점과 출장소를 확장했습니다. 농공은행의 역할은 명목상 농공업의 발전을 위한 대부분 제공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 수탈을 위한 저당대부와 농민들에 대한 고리대적 수탈을 매개하였습니다. 이외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여러 기구들을 통해 일제는 농촌에 대한 고리대적 착취를 부단히 강화해 나갔습니다. 일제는 세금을 통해서도 조선 민중을 수탈하였는데요. 1914년 3월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증가시키고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개정령 공포에 의한 지세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령으로 인해 세율은 약 30%에서 60%가량 크게 늘어났고 지세 징수액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였습니다. 지세령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토지 소유자들이었지만 지주들은 자신의 과세 부담을 소장료 증가를 통해 소장농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결국 농민들이 주된 수탈의 대상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자신들의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 기주로 삼아 자국의 취약한 자본주의 경제를 보강하려 했습니다. 먼저 일제는 군사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국 내 군수 중공업 부문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이때 국내 원료만으로는 그러한 성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자국 내 봉건적 관계의 온전 및 생산기술적 낙후성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공산품 생산을 자극할 새로운 상품 시장을 필요로 했죠. 또 자국에서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헐값으로 사들일 수 있는 대량의 농산물이 필요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당대 일본 자본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개조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일제의 농산물 수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제의 농산물 수탈은 구한말 때보다 심화되어 1910년부터 1925년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전체 시장 판매액 중 일제 기관에 의한 수매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기관에 의한 농산물 수매 비중은 1910년에는 전체 시장 판매액이 0.2%밖에 안 되었지만 1915년에는 11%로 폭증하고 1920년에는 10.4%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1925년에 들어서면서 28.5%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기관에 의한 농산물 수매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 판매액이 일제기관에 의한 수매 비중이 증대와 더불어 같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이는 조선 내 상품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일제 기관에 의해 수매된 농산물 상품이 일본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이죠. 일제에 의해 강제된 농산물 수출은 실로 출혈적인 수출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상품화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외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농산물을 일제에게 헐값에 넘겨야만 했죠. 당시 미국 생산량 대비 대일 수출 비중과 조선 내 1인당 미국 소비량은 이를 입증합니다. 1913년부터 1919년까지 미국 생산량 대비 대일 수출 비중은 14.6%에서 18.3%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조선 내 1인당 미국 소비량은 1912년 0.78에서 1918년 0.68로 점차 떨어집니다. 본래 농민들은 특히 자연경제의 조건 아래서는 잉여 생산물만을 상품화해 판매하기 마련인데 일제 아래서는 농가 자체의 소비를 위한 필요 생산물마저도 상품화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것입니다. 일제는 또한 자국산업, 특히 군수 중공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원료를 약탈해 갑니다. 1919년 원료품 수출 총액은 1910년에 비해 760% 증대하게 됩니다. 원료용 제품 또한 1919년 수출 총액이 1910년에 비해 약 18,200%가량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원료품 항목에는 목재, 석탄, 광물 등 1차 원료 등이 해당되며 원료용 제품에는 생사, 금속류, 어유 등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반가공 제품이 해당됩니다. 일본 자본은 자국의 상품을 조선의 높은 가격에 팔아 초과이윤을 획득하였는데요. 1910년에서 1919년까지 조선의 수입 무역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요 수입품은 주로 완제품으로 1910년에는 56.3%에 달하고 1919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약탈 또한 조선의 완전 점령 이후 가일증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촉진시킨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그 악명 높은 토지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토지조사 사업이 근대적 소유제도의 확립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미화분식하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당시 일제에 의해 도입된 소유제도가 형식적으로는 근대적이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전통적인 봉건제를 옹호하고 온존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니까요. 임시토지조사국은 1910년 9월에 제정된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법 시행세칙을 기본 내용으로 삼아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을 공포, 이것에 기초하여 조사사업을 강행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명목상 목적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시하고 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여 토지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한편으로는 조선인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여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이후 일본 자본에 의한 토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봉건적 토지 소유가 그 중첩성으로 특징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봉건지주가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그 땅을 붙이며 대대손손 살아온 직접 생산자인 농민에 의한 토지 점유 또한 관습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제가 토지 소유권을 확실시하고자 한 것은 직접 생산자들에게 주어졌던 관습적 권리를 박탈하고 지주들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 100만여 정보의 실질적 밀유지가 국유지로 전환하였고 수많은 농민들이 일제에 의해 직접적인 수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인 지주와 기존 봉건지주의 수중에 토지가 집중되어 1918년에는 8,200여 가구의 지주가 총견지 면적의 50.4%를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인 대지주 또한 급증하여 1921년 기준 150정보 이상의 대지주는 2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자본은 또한 일부 공업 부문에 투하되어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재생산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본국 자본주의 경제의 부속물로 만들었습니다. 일제히 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가 공고화되고 근대적 공업을 위한 생산기술적 토대, 즉 근대적 유통망과 통신설비 등이 마련되자 자본 투하를 위한 유리한 정치-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일본 자본주의는 그 미성숙성과 낮은 자본 축적도로 말미암아 다른 자본주의 열강들에 비해 적은 규모의 자본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하여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War and National Reinvention의 저자 프레드릭 디킨슨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 등 연합국들에게 군수품을 수출하여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외 수출은 무려 40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전쟁 시기 폭증한 군수품 수요로 일시적 호황을 누리며 빠르게 축적된 일본 자본은 전쟁이 끝난 후 급락한 이윤율로 인해 과잉 자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10년대 말엽 일본의 조선해로의 자본 수출이 증대하고 특히 산업자본 형태의 자본 투자가 활성화되죠. 조선경제연보의 1910년대 조선공업 통계를 보면 1910년 151개에 머물던 공장 수가 점진적으로 증대하다 1910년 말엽 1917년 1358개 그리고 1919년 1900개로 급격히 증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족별 공장 규모 통계를 보면 일본인 공장의 자본금 비중이 89.4%로 식민지 조선 공업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당시 건설된 많은 공장이 영세하였고 부분적으로 수공업적 기술에 그리고 가정노동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자 수별 공장수 통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무려 50.4%의 공장이 12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대 식민지 조선의 착취율이 고율이었음을 방증하는데, 이는 대자본과의 경쟁이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소자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높은 개별적 착취율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산기술 격차로 인한 낮은 가격 경쟁력을 인건비 절약으로 메꾸는 겁니다. 1910년대 조선의 실질임금 지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919년에 실질임금 지수는 69.71로 1910년에 비해서도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일본 자본은 조선인들을 더욱 악질적으로 착취하였습니다. 1913년 민족별 임금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본인 토목 노동자는 조선인 토목 노동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임금을 받았으며, 항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본인 노동자가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의 3배이 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편차가 존재하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일제에 의한 조선의 완전한 식민지화 이후 나타난 일련의 경제적 현상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제 치하 유입된 일본 상품은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는커녕 당대 농민들의 생활 기반을 이루었던 간의 수공업을 파괴하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투하된 일본 자본은 주로 토지 소유권과 같은 의제 자본이나 고리대 자본 등 비생산적 형태로 투하되어 조선 농민들의 빈공을 가중시키고 조선의 반봉건적 생산관계 위에서 봉건지대의 형태의 잉여 생산물을 전유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산업자본의 형태로 생산적 부문에 투하된 일본 자본 또한 민족경제의 발전과 조선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도리어 조선 경제의 낙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조선 내 일본 산업자본은 생산물을 일본으로 반출시켜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의 재형태를 거치는 자본순환이 조선의 민족경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품 생산 이후 중단되어 상품자본의 일본으로의 이동을 거치는 분절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절적 자본순환은 국내 상품시장의 성장 혹은 내수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의 대외의존성만 기형적으로 증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식민지 조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이후 일본 자본이 공업 부문에 보다 더 많이 투자됨에 따라 급격히 심화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일본 자본주의는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농촌에서의 봉건적 유제의 존속과 지주에 의한 수탈의 심화는 농민의 궁핍화를 촉진시켜 일본 국내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증대와 국내 시장의 협소성 간의 모순은 일제로 하여금 식민지 상품 시장에 더욱더 매달리게끔 하였고, 급속한 자본 축적이 농업 생산자들을 도시로 끌어들여 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키자 농산물 수요가 증대하는 한편 그 공급량은 현저히 하락하여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농산물에 대한 수탈을 심화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었죠. 또한 군수품 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이 불균등하게 발전하여 원료기지의 취약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또한 식민지 조선의 자원을 강탈함으로써 해결하려 들였죠. 이윤율 절약에 따른 과잉자본 또한 수익률이 높은 식민지 조선에 투하되어 일본에 막대한 초과이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대 일제의 대조선 경제 침탈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일제는 자국의 협소한 시장에 흡수하지 못하는 상품을 조선에 침투시켜 조선의 민족 경제를 더욱 망가뜨리고 자립적 공업 발전의 가능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둘째로 일제는 자국의 식량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 대한 농산물 수탈을 강화했습니다. 셋째로 일제는 자국의 취약한 공업 원료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의 자원을 대대적으로 빼앗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자본을 수출하여 조선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통해 획득한 초과위원으로 자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침탈은 이전에도 이루어졌지만 20년대에 들어서 그 폭과 범위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로 됩니다. 먼저 일본의 대조선 수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본 자본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 특수를 맞아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전쟁 중이던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유럽 수출이 급감하자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상품 시장에 과잉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문제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조선 수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대조선 수출액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19년을 기점으로 1억 8,491만 7천원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대조선 수출액이 일본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년대 전말을 거쳐 점차 증대하여 1917년대까지 4.5%였던 비중이 1919년에는 8.8%로 25년에는 10.2% 그리고 1928년에는 15%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때 일제는 대조선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선의 관세법을 일본과 같게 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 상품의 무제한적 유입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대일 수입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의 대일 수입은 완제품의 수입 비중이 제일 커 1921년 기준으로는 전체 대일 수입 총액의 75.6%를 차지했고 1931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인 63.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에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 조선의 시장에 투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입된 일본 상품은 조선 시장을 포화시켜 무수히 많은 조선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농촌 내 수공업을 몰락시키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촌 내 수공업의 몰락은 농가 수익 구조의 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일제히 농산물 약탈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이 미국 판매로부터 얻는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가내수공업 등 기타 부업 수입은 1910년 28.6%에서 1930년에는 6.7%로 그리고 35년에는 0.8%까지 감소합니다. 일제는 자국의 식량위기 돌파를 위해 조선의 농산물에 대한 약탈을 가일층 심화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과 농촌의 몰락 및 인구의 도시로의 유출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농산물 공급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사 연구자 톰 톰린스는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격하게 산업화되었음을 지적하며 1880년대 중반에는 전체 노동인구 중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70%에 달했고 국민 총생산의 40%를 생산했지만 1920년대 농업의 국민 총생산 기여분은 30%로 떨어졌고 농업 종사자의 비중은 50%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톰린슨이 지적한 것처럼 당시 20년대 일본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식량 수요 증대와 공급량의 상대적 부족을 유발시켰죠. 이에 따라 일본 민중의 정부에 대한 불만감이 축적되고 결국 1918년 쌀소동과 같은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쌀소동은 1918년 일본 전역에서 쌀값 폭등을 배경으로 일어난 폭등입니다. 농촌 인구 유출에 의해 조성된 고고가의 조건 위에서 일본 내각이 1918년 8월 2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자 유통업자 상인들이 고가 폭등을 예견하고 매점 매석을 하여 쌀값은 일본 전역에 가파르게 널뛰게 됩니다. 이에 따라 8월 10일에 교토와 나고야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쌀소동이 발생하게 되죠. 식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농산물 수탈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현저히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토지 작탈과 고리대, 조세 수탈, 지주와의 결탁을 통한 종래의 직접적 수탈 방식이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진출로 인해 그리고 농민의 빈곤 심화로 인한 농촌의 붕괴로 인해 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 붕괴와 관해서는 일제히 수탈로 인한 농촌 빈곤은 농민들의 재생산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학자 가지무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일제 독점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장, 곧 식민지 경제권은 식민지 민중의 재생산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자기 완결성도 갖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는 그 식민지 초과이윤의 창출 과정에서 식민지 민중의 단순 재생산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통계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1914년부터 1936년까지 계급별 농가호수 통계를 보면 자기 토지를 묻히는 자작농과 자소작농 농가호수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소작농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농가호수 중 자작농의 비중이 1914년 22%였던 반면 30년에는 17.6%로 감소하고 자소작농은 1914년 41.1%였던 것이 31%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작농의 비중은 가파르게 늘어나 1914년 35%였던 것이 1930년에는 46.5%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개간 토지로 이동해 원시적 농업 방식에 의존하는 순화전민의 수도 1926년부터 33년까지 1.3%에서 2.8%까지 계속 늘어나고요. 이는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소작농으로 몰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기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이 곡물 판매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 토지를 팔고 남의 땅을 부치는 데까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존 농촌 수탈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자 일제는 새로운 농촌 약탈 정책으로 이행했습니다. 단순한 직접적 수탈을 통하여서는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반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농촌에서의 노동 생산성 제고를 통한 미국 생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는 1920년대 소위 산미 증식 계획을 선포하고 미국 생산을 농업 부문에서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리조합 시설 개건이 계획되었고요. 수리시설 혹은 관계배수시설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끌어다줄 수 있게 하는 농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프라입니다. 당시 일제는 수리시설을 개건함으로써 농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조선 농촌에서부터의 곡물 반출량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공사 비중 약 7,500만원은 정부 알선에 의한 저리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리자금도 연 9.5%를 상회하는 고이자 대금이었는데 지주들은 이러한 고리대금을 차용하면서 수리시설을 개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다른 토지를 사들여 지대를 얻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당시 소작료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즉, 반복건적 생산관계의 온전히 자본의 생산적 투자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일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국가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합니다. 새로운 계획 하에서 토지 개량 자금 총 2억 8,500만원 중 6,5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1억 9,800만원은 총독부의 저리자금 알선으로 충당되게 되었습니다. 산미증산 계획 하에서 수리조합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1911년 이전에는 4개에 불과했고 12년에서 25년까지는 60개에 불과했던 것이 26년에서 32년 사이 130개로 2배 이상 급증하게 되죠. 일제는 이와 같이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간해 농촌에서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발전시켜 미국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산미증산 계획의 시행에 따른 미국 생산량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부터 1914년 사이 평균 생산량이 1181만 석에 머물렀던 반면 1930년부터 1933년 사이 평균 생산액은 1739석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생산량 증가는 민족 경제의 식량기지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제에 의한 조선의 농산물 수탈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했죠. 늘어난 미국 생산량은 고스란히 일제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미 생산고에 대한 대일 수출고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2년부터 1910년까지의 대일 수출 비중 평균은 8.2%에 머물렀지만 1932년부터 1933년까지의 대일 수출 비중은 48.24%로 절반가량으로 치솟게 됩니다. 미국 총생산량 중 대일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선 민중의 1인당 미국 소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조선 내 1인당 미국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1912년에서 1916년 사이의 평균 미국 소비량은 0.7188석이었지만 미국 생산량을 높인 산미 증상 계획의 시행 이후 1인당 미국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1922년에서 1926년 사이에는 0.5871석으로 27년에서 31년 사이에는 0.4964석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지주 소작관계의 매개에 의한 대일 수출의 반강제적 증대는 또한 농산물의 상품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대일 수출을 위해 전유된 농산물 외에도 조세 수탈에 대한 대응과 자체 소비를 위한 곡물 감소로 인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올라 농산물 시장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시장 매매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농촌의 전통적 경제 구조를 파괴시키고 농촌 경제를 일본 자본주의에 더욱더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일제는 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 또한 농민들에 대한 수탈로 충당했습니다. 수리조합이 설립된 구역에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은 수리조합비를 지불해야 했으며 실제 수확량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예상 수확고에 따른 고정적인 조합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예상 수확고는 실제 수확고를 웃도는 경우가 허다했고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많은 자작농들이 소작농의 지위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농들의 경우에는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조합비를 전가시켜 봉건적 수탈이 더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자작농의 몰락은 토지 판매량을 증가시켜 토지 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소수 친일 지주와 일본인 지주회로의 토지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산미 증상 계획 시행 이후인 1930년 122개 수리조합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 면적을 보면 극소수의 대지주 소 중에 3분의 1 이상의 토지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명밖에 안 되는 일본인 지주의 수 중에 25,515 정도의 토지가 들어가게 되었으며 12명의 조선인 지주가 4,560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수리시설 개간 등 농촌의 생산기술적 토대의 재고로 특징 지어진 20년대 일제의 농촌 정책은 겉으로는 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의 가중과 농산물의 일제로의 반출의 심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의 공업은 특히 군수품 공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에 비해 원료기지는 취약해 공업의 유지 및 지속적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만주국 연례 간행물에 따르면 1936년 철광석과 납, 주석의 자급률은 각각 12.5%, 8%, 28.8%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일본 공업의 원료에서의 대외 의존성은 일본 자본주의가 식민지의 자본을 수탈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기생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업 원료 기지의 취약성 극복의 일환으로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자원 수탈을 강화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원료품과 원료용 제품의 대일 수출 증대로 표현되는데요. 식민지 조선의 대일 수출 품목별 구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품 대일 수출은 1919년 2,640만 8천원에서 1929년 3,518만 7천원으로 34.24% 늘어나고 원료용 제품의 대일 수출은 1919년 1,942만 8천원에서 1929년 4,798만 2천원으로 급증해 무려 146.973% 늘어나게 됩니다. 지하자원 약탈을 위한 광산업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게 됩니다. 광산업에 대한 자본 투자는 일본 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는데 1921년 조선 내 광산업에서의 일본 자본의 비중은 73%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26년도에는 71.4%, 31년도에는 97.6%로 언제나 조선인 자본과 기타 외국 자본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시적 호황을 겪었던 일본 자본주의는 전쟁이 끝나고 2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성적 침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군수품 공업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산업 자본은 더 이상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찾을 수 없었으며 평균 이윤율도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당대 일본 금융경제의 불안정성은 일본 자본주의가 수렁에 빠졌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920년 4월 7일 마수다 중개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신용경색과 자본의 가치 파기가 점차 확산되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시적 호황기에 무분별한 신용확대가 전쟁 특수가 끝나자 고스란히 기업이 채무로 돌아왔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불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제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투자처인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자본 수출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조건 속에서 형성된 과잉 자본을 해외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소련 경제학자 짜걸로프는 과잉 자본의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잉여물의 자본이 외국에 수출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의 절대적 과잉이 아니라 상대적 과잉이다. 자본의 이윤율 하락이 투하 자본 증대로 상쇄되지 않을 때 그 자본이 과잉 자본이다. 레닌에 의하면 자본이 수익성 있는 활동 공간을 결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본 수출이 필연성이 발생한다. 즉, 과잉 자본은 자본 축적과 가치 크기의 증대에 의한 이윤율의 증대가 이윤율의 저하를 더 이상 상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투자되지 않고 유효화되는 자본입니다. 일본의 과잉 자본은 전술한 조건들로 인해 자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윤율이 높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처를 무제한적 착취와 수탈이 가능했던 식민지 조선에서 찾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20년대에 들어서 막대한 양의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선에 본사를 설치한 일본 회사의 자본금은 1911년도에는 506만 2천원에 머물렀지만 일본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성장한 1917년에는 3,801만 9천원으로 급증해 651.067% 늘어나게 되고 만성적 침체로 특징지어지는 20년대 끝 무렵인 1929년에는 또다시 1억 9,373만 7천원으로 급증해 409.579%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일본 자본 전체가 조선에 투자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조선에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은 비생산적 형태로 투하되어 상업과 은행 및 토지 구매를 위해 쓰여졌는데요. 이는 1930년 회사불입 자본금의 구성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상업 및 은행, 신용,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41.3%에 달해 절반 가까이 되는 반면 유업, 제조공업, 가스 및 전기업 등 공업 부문 투자는 32.6%에 그쳤습니다. 다만 제조공업에 대한 자본 투자 비중이 20.6%로 늘어난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1910년대와 달리 20년대에 들어서 일본 자본은 생산적 부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독점 자본을 중심으로 공업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10년대 소자본이 조선 공업에 대한 투자의 주축을 이루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조선에서의 일본 독점 자본의 주요 회사 설립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공장 수와 자본금, 종업원 수와 생산액 모두 급증하게 되죠. 물론 이는 결코 조선의 민족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고 조선 경제의 재생산 구조의 기형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929년 공업부문별 생산액 통계는 조선공업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대의료준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금속공업이나 기계기구 공업, 화학공업 등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생산액이 각각 5.8%, 1.3%, 5%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일본으로의 농산물 반출을 매개했던 정미업이 그 중추를 이루고 있었던 식료품 산업은 전체 공업 부문 생산액의 63.5%를 차지했습니다. 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은 10년대 경제 침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방식의 침탈의 강도가 점차 심화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일제의 대조선 경제 침탈의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 자본주의는 군수품 공업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공업 원료 기지와 식량 기지가 취약했습니다. 20년대 일제의 대조선 경제 침탈은 주로 일본 자본주의의 두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년대 만성적 침체기의 끝 무렵 일본 자본주의는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20년대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던 일본 경제는 29년 공황 발발 이후 급격히 위축되게 됩니다. 이는 일본 공업 부문별 생산액 지표가 잘 보여주는데 1929년 총생산액 77억 1,600만원은 1931년 51억 7,600만원으로 32.92%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대외무역 또한 급격하게 위축되는데 일본의 수출 총액이 1929년에서 1931년 46.62%가량 감소하여 거의 반토막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본주의 열강들도 세계공황에 의해 휘청거리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자국 자본의 상품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1913년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주요 제국주의 열강들의 관세가 1931년에 들어서서 하나같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의 대외무역은 크게 위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제는 자국 자본을 위한 판매처와 공업 원료기지와 식량기지 그리고 과잉 자본을 수출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식민지밖에 없었죠. 일제는 더 많은 식민지를 획득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톰 톰린스는 일본 경제 제국주의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일본은 목표 달성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내 및 식민지 생산이 조화를 이루는 제국주의 확장을 위한 이상적인 지역이 바로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전쟁에서 일본이 제거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국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국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했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큰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제국주의적 경제 통합이라는 1차적 목표와 질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이를 뒷받침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만주 침공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은 일제에게 여러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일본 자본에게 자본 투자와 상품 판매, 값싼 원료와 노동력 구매를 위한 새로운 활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과잉 자본의 배출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대적인 침략 전쟁 도발을 계기로 일본 자본주의는 급격하게 군사화됩니다. 1931년부터 1936년 군사공업에 대한 투자는 70억 원이었고 1937년부터 1941년까지 공업에 대한 투자는 160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70% 이상이 군사적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무기제조, 금속, 화학공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군수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대대적인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공업 및 운수에 대한 국가예산 보조금은 2억 3천만 원이었고 60%가 중공업에 주어졌습니다. 1937년에는 3억 1,890만 원을,
1941년에는 8억 7,300만 원의 국가 예산이 지출되어 대부분이 군수산업에 투하되었습니다. 군수산업은 과잉자본에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 됩니다. 이는 군수산업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군수산업의 수요는 다른 산업과 달리 민간 수요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국가적 수요를 위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군수산업의 최종 생산물을 사들이는 한 군수산업에 투하된 자본은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안정적인 고유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군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중공업 등의 산업부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국가적 수요는 국가의 재정지출에 의해 유지되고, 또 이러한 재정지출은 조세수탈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심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인 시장 수요를 낮추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는 군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전쟁을 일으켜 자국 자본을 위한 전리품을 가져오고자 하죠. 마치 도박쟁이가 더 큰 돈을 따 이전의 손실을 메꾸려고 들다 더 큰 손실을 내게 되는 것과 같지요. 경제의 군사화가 진척되고 군수공업과 중공업의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그리고 특히 원료기지와 식량기지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원료 및 농산물 수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선의 대일본 수출액 추이를 보면 1929년 3,518만 7천원이었던 원료품 수출액은 1936년 8,840만 5천원으로, 그리고 1940년에는 1억 8,042만 9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원료용 제품과 식료 조제품, 식료 정제품도 늘어났는데 모두 1936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료 및 원료용 제품의 품목에 해당하는 원료 수출은 1930년대 후반에 급증하여 1940년도 대일 수출 총액의 65%를 차지했으며, 미국을 위시한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도 수출 총액의 27%를 점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군수공업 부문에 자본을 대대적으로 투하하는데요. 먼저 자본 수출의 규모만 놓고 봐도 일본 자본의 조선 내로의 진출이 30년대 이전에 비해 확연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조선의 본사를 가진 회사의 불입자본액은 1932년 3억 7,525만원에서 1935년 5억 9,127만 6천원으로, 37년에는 9억 3,467만 1천원으로, 그리고 41년에는 16억 8,954만 4천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회사 불입금의 부문별 구성 또한 변화하여 일본 자본이 이전과 달리 주로 공업 부문에 투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업의 자본액 비중만 23%에 달하였으며 전기업 또한 20%에 달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식민지 조선의 군수공업 부문에 대한 일본 자본의 집중적 투자는 식민지 경제의 파행성만 증대시켰습니다. 금속 및 기계공업 등 중공업의 중추를 이루는 공업 부문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본래 조선공업 부문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식료품 공업 외에도 화약 생산을 위한 화학공업, 그리고 군수용 섬유 제품 조달을 위한 방직공업이 성장하였습니다. 1930년부터 1936년간 조선공업의 동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방적공업과 화학공업의 급성장이 뚜렷이 보이고, 식료품 공업도 일제히 전시식량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반면 금속공업과 기계구조 공업의 생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어 각각 1930년대 5.8%와 1.3%였던 것이 1936년도에는 4%와 1%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후기, 그러니까 37년에서 43년 사이 일정하게 완화되어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의 생산의 비중이 각각 1937년 5%와 2%에서 39년 9%와 4%, 43년 14%와 6%로 성장하긴 하지만, 이는 조선 내 경제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각 부문이 그 분절성을 유지한 채 그 생산물이 일본 본국이나 전장으로 반출되게 됩니다. 금속공업과 같은 경우에는 1944년 조선에서 생산된 선철 43만 5,118톤 중 89.4%인 38만 8,821톤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강철은 일본에서 가공된 것을 수입해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조선 내 생산된 강철 또한 조선 내 수요를 위해 이용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되어 1944년 강철 생산량 7만 2,025톤 중 70%에 달하는 5만 730톤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산업 간의 유기적 연관이 일제히에 절단나게 된 것입니다. 기계공업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기계공업은 기계 자체의 생산보다는 기계의 수리나 간단한 도구의 부분적 생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4년 사이 조선의 기계기구 자급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9년과 40년에는 자급률이 24.7%로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렀고, 1941년도부터는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전쟁 말기에 들어서면서 자급난, 자원난에 봉착한 일제가 조선에 대한 수출을 줄이면서 기존 설비를 무리하게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일제는 우리에게 분절적이고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낙후된 상품시장, 강화된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남겨주었습니다. 10년대와 20년대 조선에 투하된 일본 자본은 주로 토지 구매와 고리대에 이용되어 기존의 지주 소작 관계 위에서 발생하는 봉건적 지대를 전유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공업 부문에 투하된 일본 자본조차도 철저히 일본 자본주의의 부속물로서 자체적인 유기적 연관을 지니지 못한 채 일본으로의 가치 이전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잉여 생산물은 일본으로 반출되고, 수공업자들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상품들의 범람으로 인해 대거 몰락하여 국내 상품 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곧 민족 자본의 발생 가능성의 축소를 의미했고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제히에 이식된 자본주의는 결코 조선을 근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일제히에 이식된 자본주의적 관계는 조선의 반봉건적 관계를 해체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는 이와 달랐습니다. 일본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적 관계는 조선민중의 고열을 빨기 위해 본국 자본주의로부터 뻗어나온 촉수에 불과했고, 전 근대적인 봉건적 관계는 지향되기는커녕 일제가 이식시킨 정치적, 경제적 관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소련 경제학자 파블로프는 이러한 제국주의 나라로부터 이식된 자본주의가 식민지의 전근대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전통사회에 도입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생 원천은 전통사회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 발생 원천은 현재의 전 자본주의적 구조의 잉여 생산물을 빨아들였지만 그 자체가 전 자본주의적 구조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즉, 자본주의적 경향을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였던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자신들의 독단론을 정당하게 내세우는 GDP 통계도 역사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상품 화폐 관계에 포섭된 농촌들이 늘어났고 식민지적 공업이 확대되었으니 통계상에 잡히는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는 애초에 통계로 잡히지 않았던 가내수공업이나 농촌의 전통경제의 몰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나온 생산물 중 대부분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 경제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저들이 내세우는 GDP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제치하 국민 총생산의 증대는 경제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대의의존성의 강화를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부모에게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의 점수만 보여주는 학생과 같이 유리하게 보이는 측면들만 과장하고 불리해 보이는 측면들을 숨기면서 혹세무민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일본의 쇼와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로부터 개항기로부터 이어져온 일본의 조선 침략사도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곳곳에 말뚝을 심어놓아 기회가 될 때 잃어버린 조선 땅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해놓았죠.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비록 일제는 물러갔지만 일제가 망가뜨려 놓은 조선의 파행적인 경제적 재생산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경제를 자국 자본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주물러 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경제 구조는 자국 내 유기적 연관을 가지지 못한 채 개별 산업 부문이 서로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공장 단지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금속공업은 주로 북반부에 집중되어 1941년 기준 90.9%의 생산액이 그로부터 나왔으며 정미업을 위시한 식료품 공업은 주로 남반부에 집중되어 61.1%의 생산액이 남반부에서 나왔습니다. 분단은 안 그래도 희미하던 경제의 유기적 연관을 완전히 도륙내죠. 자체적인 경제순환의 부재로 인해 해방 직후 남한의 총생산량은 일본 경제와의 그리고 이북 산업기반 간의 분리로 말미암아 급감하게 됩니다. 남한 제조업의 생산 위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기구 공업 생산량 감소율은 64.4%에 달했으며 화학공업은 94.2%로 사실상 괴멸되었고 방직공업은 60.4%, 식료품 공업은 82.9%, 인쇄업은 41.3% 감소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기반마저도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한국 경제는 50년대 내내 일제치하 형성된 대외 의존성과 산업 간 연관의 분절성, 심각한 낙후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직 미국의 원조 아래서만 겨우 연명합니다. 당대 원조 경제는 미국의 무상원조 물자를 넘겨받은 정권이 그것을 소수 자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배당해주면서 형성된 예속 자본을 중심으로 굴러가는데요. 오늘날 독점 재벌에 조상격되는 이들 예속 자본은 미국발 설탕원료, 밀, 면화를 독점적으로 배정받아 가공해 국내 시장에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5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한경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그 절대적 우위가 흔들리게 되자 미국은 기존의 대외경제 정책인 원조를 상환을 전제로 하는 차관으로 대체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무상원조가 중단되자 이승만식이 형성된 독점재벌 중심의 원조 경제는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면방직업을 중심으로 50년대 말 300공업의 몰락 현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1950년대 초반까지는 순이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1952년 1월에는 282%, 5월에는 168%, 10월에는 192%, 그리고 53년 1월에는 193%로 200%에서 300% 사이의 순이익률이 유지되었으나 53년 10월부터 순이익률은 117%로 떨어져 54년에 들어서서는 100% 아래인 48%와 74%로 떨어지게 됩니다. 55년에 들어서서는 순이익률이 3%와 7%로 떨어지다 61년에 와서는 3.8%까지 떨어지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지무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떨치고 있던 독점 재벌도 원료 공급을 미국에 장악당하고 있는 한 부르는 대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독점 이윤의 대부분을 가로채어도 어쩔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 있었다. 50년대 중엽까지는 그러한 비싼 원료를 사용해도 제품의 가격을 한층 높여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한 일단 생산과잉이란 국면에 도달하고 국외 수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이 문제가 되기에 이르자 그러한 방법에 의한 이윤 확보는 곤란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 무상원조 물자의 가공 및 재판매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원조 경제는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변하자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초창기에 미국산 원료를 헐값에 넘겨받던 예속자본은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변화로 인해 원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과잉 국면에 접어들자 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미국의 원조에 의해 유지되던 경제가 그 원조가 줄어드니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방 전 박정희가 일제 만주국군 소위로 복무한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당시 그는 일제 장교로 복무하며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최전선에서 총칼로 일제를 위한 길을 터주었습니다. 해방 이후 그는 민족 반역의 대가를 치를 대신에 국군의 지휘체계대로 기어들어 군 내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박정희의 계급은 소장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미국과 일본의 비호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내각을 뒤집어 엎고 민주주의 운동을 말살하였습니다. 정권을 찬탈한 그는 미국의 국제외교 노선에 그리고 일본의 대외경제 노선에 호응하여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켰습니다. 일제 장교였던 그가 또다시 일본을 위해 총칼로 일본 자본을 위한 길을 터주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일본에 예속시켰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태의 주된 배경이었던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에 대해 알아봅시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은 국내 경제 위기와 식민지 질서의 붕괴, 사회주의 진영의 성장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또한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적 우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의 반공의 보루로 만들려던 기존 계획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은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란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형성된 일련의 외교관계와 동맹, 협정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맹주로 자리매김하게끔 하는 외교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미국 국제외교 전문가 켄트 켈더는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1. 미국과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 간에 촘촘하게 짜여진 공식 안보동맹 네트워크. 2. 미국을 일방으로 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 여기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란 미국을 일방으로 하고 다른 주요 국가를 타방으로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움직이는 외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 안보와 경제의 측면에서 매우 비대칭적인 구조. 미국의 타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적 보호 및 경제적 지원. 4. 일본에 대한 우선권. 5. 미국의 안보 파트너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일본에 대한 우선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하고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일본의 매개에 의해 간접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관장하는 대동아 공영권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미국은 앞서 언급한 정치-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세계 전역에 걸쳐 자신의 패권을 직접적으로 유지하기 버거운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동맹국을 지역 패권국으로 내세워 헤게모니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차선택을 택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일 관계는 크나큰 장애물로 되었습니다. 일제히 식민지배에서 갓벗어난 한국은 일본에 대한 강한 민족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정부도 이러한 민족 감정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대립을 촉발시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 자리 잡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사회주의 진영과 맞닿아 있는 교두보이자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러한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지 않고서야 일본의 지역 패권은 결코 확립될 수 없었으며 미국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일 동맹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투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 외교전을 펼치게 됩니다. 1961년 6월 2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케네디는 안보 차원에서의 일본은 한국의 반공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일교섭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당시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교섭 타결 시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끌었습니다. 반면 일본 또한 한국전쟁 특수를 바탕으로 급격히 발전하여 경공업을 포함한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이 사양산업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일본은 자국의 사양산업과 과잉자본을 수출할 해외 시장을 갈구했으며 동남아 그리고 특히 한국이 그 대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서 1961년 10월 20일부터 이전에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이 재개되게 됩니다. 한일 간 국교 정상화의 주된 쟁점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 모두 일본에게 매우 유리하게 해결되었는데 과거사 문제와 관해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의 시인과 공개적 사죄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경제 문제와 관해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금 지불 정체가 아닌 대일 청구권의 형태로 10년에 걸친 무상공여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로써 배상금을 받아내어 자립적 경제 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은 봉쇄되고 일본 자본에 의한 한국 경제의 종속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한일협정에 대해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에 대해 일본 지배계급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그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일본 자본에 의해 예속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박정희 치하 한국 경제의 대일 예속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한국 독점 자본의 자본 순환 과정과 결부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스 경제학에서 산업 자본은 자본 순환 과정에서 화폐 자본, 생산 자본, 상품 자본의 세 가지 형태를 거칩니다. 이들 자본의 재형태가 산호 전환하는 가운데서 자본은 축적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산업 자본의 순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MC, LP는 화폐 자본의 상품 자본으로의 전환 혹은 생산 수단의 구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M은 화폐를, C는 상품을, L과 MP는 각각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나타냅니다. 자본가는 자신의 화폐액으로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구매해 양자를 자신의 지위 아래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P는 생산자본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본은 유통과정으로부터 탈락되어 생산과정에 진입하게 되며 노동력은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키면서 추가로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는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것이며 다른 일부는 자본가에 의해 전유되는 잉여가치로 됩니다. CM은 생산과정의 결과물로서의 C가 시장에 판매되어 다시 화폐자본으로 재전환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C에 붙은 작은 따옴표는 P의 생산 과정에서 잉여분이 발생하여 기존의 자본 가치가 증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산업 자본은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거쳐 기존의 화폐 가치였던 M에서 새로운 증식한 화폐 가치인 M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립적 재생산 구조를 지닌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산업 자본의 순환이 주로 국민 경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자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제가 외국에 의해 종속된 자본주의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 순환 과정이 단절되어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이 분리되고 자본 순환의 매 계기마다 외국 자본과의 연계가 요구됩니다.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후자의 케이스입니다. 한국 자본, 특히 한국 독점 자본은 자본 순환의 매 계기마다, 그러니까 화폐 자본의 조달과 생산재의 구매, 그리고 생산된 상품의 판매 및 자본의 가치 실현에 있어 전적으로 외국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성은 자본 순환 과정 중 화폐 자본의 조달과 생산재 구매의 측면에서 부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일 의존성을 띠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폐 자본의 조달에서의 대일 의존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설 당시 한국 경제는 무상원조 물자의 공여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속자본이 파괴되면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독점자본은 삼백공업 혹은 재분, 재당, 면방직 공업 편중에서 벗어나 다른 공업부문으로 진출하고 기존 산업부문 제품의 수출 증대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업부문으로의 진출은 막대한 초기 투하 자본량을 요구했고 기존의 산업부문의 수출 증대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 설비의 갱신을 따라서 막대한 자본 투하를 요구했죠. 즉, 화폐 자본의 조달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박정희는 한국 독점 자본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화폐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의 독점 자본은 외국 자본에, 특히 일본 자본에 완전히 종속되게 됩니다. 즉, 외자 유치가 일본 자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을 봅시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 외자도의 실적을 보면 60년대 초까지는 공공차관이 외자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여 62년에는 75%, 63년에는 59.72%를 차지하다 65년을 기점으로 상업차관의 비중이 커져 76.15%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70년대까지 계속 유지되어 상업차관의 비중이 공공차관의 비중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65년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일본 민간자본 중심 상업차관이 한국 경제에 대대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60년대 국별 외자 도입 현황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년부터 일본으로의 외자 도입이 급증하여 7,197만 8천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67년에는 또다시 늘어나 8,029만 7천 달러가 되죠. 일본 차관으로 설립된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969년 당시 일본 차관으로 설립된 주요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 독점 자본은 차관이라는 경제적 공간을 매개로 침투해온 일본 자본과 결합하여 자본 축적이 미비했던 한국 경제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독점 자본이 일본 자본 등 외국 자본에 대한 예속성을 띠는 것은 신식민지적인 종속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놓인 예속 자본은 자국의 경제적 낙후성과 외국으로부터의 화폐 자본 조달을 통한 자본 가치 크기의 증대로 말미암아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축적된 소자본을 밀어내고 국내 경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로 인해 국내 경제는 외국 독점 자본에 의해 하청 구조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산재 구매의 측면에서 한국 자본이 어떻게 일본 자본에 예속되게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서 보았듯이 화폐 자본은 생산 과정에 들어서기 위해 먼저 생산의 제요소를 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의 제요소는 크게 생산의 객관적 요인인 생산재 혹은 생산수단과 생산의 주관적 요인인 노동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의 경우에 노동력 상품은 일부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널려 있습니다.
널린기 일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현대적 생산설비 등 생산재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고 보다 발전된 외국 자본주의 나라에서 들여와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역사문제연구소 이정은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 원조 의존 구도화, 해외 자본에 대한 정보와 직접 만남의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1957년을 정점으로 원조가 감소하고 원자재, 원료 공여 중심으로 변화한 데 대한 대처 필요와 직결했다. 특히 국내 자체 생산 설비 구비가 어렵고 수출 증대를 통한 당장의 외환 증대는 기대할 수 없던 상황에서 우선순위 과제는 외자 도입이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 실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1949년 한국의 수출액은 700만 달러에 불과했고 1956년에는 2,500만 달러, 1961년에는 4,100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생산재 수입을 위한 외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따라서 이정은 연구원이 지적하듯이 박정희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특히 일본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하여 외국 생산재를 들여오고 공업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자본의 이해관계와도 잘 맞아 떨어졌는데, 당시 일본은 과학기술적 진보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본 집약적 산업이 생겨나고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양화되는 현상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캐슬리는 자신의 저서 Korea's Economic Miracle: The Crucial Role of Japan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950년대에 일본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951년과 1957년 사이에 실질 GNP는 연간 10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제조업, 특히 경공업과 운송 및 상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상대적 요소 희소성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와 노동력이 점점 희소해지는 생산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높은 인건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 집약적인 생산 공정의 일부를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해외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두 가지 모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자본 축적이 가속화되고 일본 내 계급투쟁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일본 내 인건비는 경향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압박이 경공업을 포함한 소비재 공업이나 서비스 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수익성 저하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산업 부문의 발생 발전이 시장 수요의 변화를 초래해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하락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장 수요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 부문에 투하된 자본은 점차 수익성이 높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950년 일본 산업구조에서 중공업과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50이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공업의 비중은 68%로 상승한 반면 경공업의 비중은 32%로 줄어들게 됩니다. 60년대 말에는 이 격차가 보다 벌어져 중공업의 비중은 71%에 달하게 된 반면 경공업의 비중은 29%로 떨어지게 되죠. 일본은 이처럼 사양화되어가는 노동 집약적 산업 부문의 과잉자본 혹은 과잉설비와 생산재를 타국에 수출해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일본의 국책연구회 상임이사 아스키 이치오가 발표한 한일경제협력 시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해당 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1-2와 1-4는 당대 일본 자본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점차 발전 한계가 느껴지는 사양산업의 한국으로의 이전을 주창하고 있으며 1-4에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종속적인 분업과 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사양산업의 생산재를 대량으로 이전받게 되며 이로 인해 섬유공업 및 의류공업 등 경공업과 석유제품, 최종화학 제품,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선박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섬유공업과 의류공업의 성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1966년 섬유업의 총생산액은 1240억 원이었고 의류공업의 총생산액은 650억 원이었습니다. 68년에는 둘 다 늘어나 각각 1840억 원과 960억 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72년에는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섬유공업과 의류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66년 24%에서 34%로 상승하게 됩니다. 1969년 한국주요 합성섬유 공장의 외국 자본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나일론 시흥 공장의 외국 자본 지분율은 80%였으며 코오롱 대전 공장의 외국 자본 지분율은 64%, 대한섬유 부산 공장의 외국 자본 지분율은 80%, 삼영 전주 공장 외국 자본 지분율은 78%였습니다. 외자의 대부분은 일본 자본으로 이들 공장은 일본 돈으로 일본 생산재를 구매하는 사실상 일본 공장의 다름 아니었죠. 중화학공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전자공업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봅시다. 1967년 전기전자 상업 총생산액은 3,700만 달러였으나 이는 69년 8천만 달러, 71년 1억 3,800만 달러, 73년 8억 6천만 달러, 80년에는 28억 5,200만 달러로 널뛰게 됩니다. 한국은 전자공업의 주요 생산재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왔습니다. 캐슬리에 따르면 1968년 한국전자공업은 부품과 재료의 오직 8%만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입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원은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이 중 일본의 비중이 더 높았죠. 전자공업의 부품 총수입 중 약 70%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스위치 기어와 통신 장비의 대일 의존도는 매우 높았는데 스위치 기어 같은 경우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67%에 달했으며 통신 장비의 경우에도 일본 제품의 비중이 71%였습니다.
이는 한국전자공업이 일본전자공업의 하청구조로 편입되어 일본에서 생산재를 들여와 재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현지 기업이 주로 소비재 생산 부문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합작 기업 및 외국 기업이 주로 생산재 생산 부문에 편중되어 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현지 기업의 76%가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었던 반면 오직 38%와 28%만이 각각 공업용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지 기업에도 일본 자본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한국전자공업에 대한 차관 및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일본 FDI와 차관이 주로 부품 생산 부문에 포진해 있어 한국전자공업의 일본 생산재 구매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른 중화학공업 부문도 전자공업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외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이 전자공업을 포함한 한국 중화학공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습니다. 1974년 기준 전자공업의 경우에 이는 89%에 달했고 화학공업의 경우 57%, 금속공업 84%, 석유화학 56%, 기계공업 93%로 한국의 공업이라기보다도 지리적 위치만 바뀐 일본 공업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군사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한일협정을 계기로 일본 자본은 한국에 대거 유입됩니다. 일본 자본은 현지 독점 자본과 결합하여 자기 자본으로 자국의 사양 산업의 생산재를 구매하고 일본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뒤 상품을 판매해 획득한 이윤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주요 생산재가 모두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화폐 자본 조달 또한 일본 자본에 의존하고 있던 결과 한국의 재생산 구조는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와 같이 대외의존적으로 되어버리고 산업 간 유기적 연관 또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아래 경제성장은 한국에게 있어 일종의 트로이 목마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군사정부와 일본은 일본 자본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떠들어댔지만 이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그 자립적 발전 가능성을 봉쇄하고 한국 경제를 일본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전두환에 의해 계승되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과 한국 경제의 대일 예속화 과정은 박정희 정부 아래의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두환 정권의 특징적인 경제 정책인 자본자유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자유화 정책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법적 제한의 전면 철폐 정책입니다. 1980년 9월 26일 전두환 정권은 외자도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접 투자 제한을 받았던 업종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외국인 투자 최저 한계액을 5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내리고 외국 자본의 투자 비율을 50%로 제한하던 데서 100%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1980년부터 1987년 사이에 인가된 외국인 투자액은 무려 30억 7,100만 달러로 박정희 전 기간 18년 동안 인가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인 15억 5,700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이 예속 독점 자본이 집중과 집중을 거듭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성 또한 가일층 심화되게 됩니다. 수익경제학의 퇴조와 정치경제학의 발전이라는 글에서 장상화는 1985년 기준 삼성, 현대, 대우의 집중률이 60% 이상인 산업이 49.85%였고 출하액 비중은 59.8%였으며 50대 재벌의 총 매출액도 전체 매출액의 73.4%인 103조 4,773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독점 재벌의 보편적 특징은 외자 지분율이 매우 높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독점 재벌의 애로의 경제적 집중이 강화될수록 다른 조건이 불변인 한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GNP 대비 수출입 비중의 증가 추세는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985년 GNP 대비 수출입 비중은 78.5%로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86년에는 82.3%로 껑충 뛰어올랐고 87년도에는 다시 상승해 85.8%에 달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기 형성된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성은 전두환 정부를 거쳐 21세기 한국 경제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자본의 가치 크기가 늘어나 일본 자본의 지분율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국내 자본 축적으로 인해 화폐 자본 조달에 있어 이전과 같이 일본 차관이나 직접 투자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재 대일 의존성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대일 수입의 비중은 7.4%입니다. 이는 22.2%에 달하는 중국이나 11.13%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수입 비중이 높다는 것이 곧 경제적 예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수입 비중이 낮다는 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예속 관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운동과 가치 이전의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량상 한계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별 생산재를 통해 경제의 대일 의존성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산재들의 특징적인 것은 일본이 그것에 대한 기술적 우위 혹은 독점을 점하고 있어 자국 혹은 타국 대체재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것이 개별 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것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리하여 역사적으로도 한국 자본이 그러한 생산재에 의존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산재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 중 수출 주력 산업이 많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국민 경제의 대일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데 한국의 명목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23년 기준 100.5%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와 같은 경우 2020년 기준 미국의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31.4%, 일본은 37.5%, 프랑스는 66.1%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수출에 몰빵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경제 전반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현대 한국 경제의 생산재 대의유전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주요 제조업 부문 중 3가지 산업 부문,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재 수입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사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 경제 내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실로 막대합니다. 반도체는 1위 수출 품목이며 2021년 전체 제조업 생산액 비중에서 1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제조업 산업 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아직까지도 대의유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시기 반도체 소재 국산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버퍼층 형성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비중은 89.9%에 달하고 노광 공정에 필수적인 블랭크 마스크 또한 대일 수입 비중이 86.1%에 달합니다. 반도체 첫 공정의 핵심 소재인 감광액 혹은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수입 비중은 77.4%, 완제품 코팅이 필요한 웨이퍼 코팅제의 대일 수입 비중은 89.4%입니다. 제조 장비의 대일 의존도 또한 매우 높아 반도체 웨이퍼 레이저 다이싱기의 대일 수입 비중은 100%이고 스캐너는 99.9%, 돋보기는 97.5%, 웨이퍼 정렬 노광 장치는 95.6%, 분사 방식 감광액 제거기는 93%, 수직 전기로는 90.3%, 세척기는 84%, 웨이퍼 마운터는 80.4%, 성형기는 71%에 달합니다. 이중 다이싱기는 반도체 칩을 잘라내는 데 필요한 제조 장비로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장비입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비중의 7.6%를 차지하며 파리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반도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픽셀 밝기 조절을 가능케 하는데 필수적인 빛의 반응에 특성이 변하는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수입 비중은 90.3%이고 디스플레이 패널 완제품 마감을 위해 필요한 OLED 봉지재의 대일 수입 비중은 74%, 그래픽을 화면에 띄우는데 필수적인 포토그래픽 플레이트의 대일 수입 비중은 71.9%입니다. 제조 장비의 대일 의존도 또한 매우 높아 노광 공정에 필요한 MPA 노광계의 대일 수입 비중은 100%이고 증착기 또한 100%, 애칭기는 99.1%, 그 외 다른 OLED 제조용 기계의 대일 수입 비중 또한 98.8%로 거의 1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준의 대일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정밀 화학원료의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2021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비중이 6.4%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사업의 대일 의존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다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유분의 수입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초유분 중 벤젠의 대일 수입 비중은 99.9%이고 자일렌은 95.4%, 프로필렌은 59.7%, 에틸렌은 53.8%, 톨루엔은 46.8%입니다. 혹자는 높은 대일 의존도가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류학계에서는 경제의 대외 의존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무역을 통한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한 측면만 편협하게 보는 데서 흘러나오는 견해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적입니다. 현재 주요 일본 생산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높은 시장 지배력은 곧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가격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독점 판매 가격을 한국 기업에 강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일본 자본은 한국으로부터 가치를 전유해 독점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가치 이전은 한국 자본에 있어서는 이윤율 절약을 의미하게 되는데 한국 자본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이윤율을 높이려고 들게 됩니다. 일본으로의 가치 이전의 부담은 결국 한국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주요 생산재가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국산 대체재가 없다는 것은 국내 산업이 서로에 대한 유기적 연관을 가지지 못하고 해외로 향하는 분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만일 대외무역 수지가 악화되어 일본 생산재를 구매할 외화가 부족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점점 블록화되고 있어 한국이 수출할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시기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 사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본은 한국 경제구조의 대의유준성을 무기삼아 언제든지 한국을 압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대의유준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우호성을 띠면서 국내 친일 세력의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생산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해 산업부문과 유기적 연관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 수출 의존도를 낮춰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시기까지는 소부장 산업에서 자립화를 이룩하려는 노력이 일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전 정부의 기조와 사뭇 다릅니다.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에 관한 기조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번 조공외교 진상품 목록에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를 올려놓고 윤 대통령은 속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을지 모른다. 지난 4년간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당한 성과를 낸 첨단산업 소부장 국산화가 그에게는 비정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를 부질없는 짓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소부장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대통령에서 총리 소속으로 급을 낮췄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이르면 의심은 확신이 된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왜 굳이 돈을 써가면서 국산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지 6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대일무역 수지 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일본이 언제든 다시 경제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의 대상도 아닌 것이다. R&D 예산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336억 원으로 84.6%나 줄었습니다. 전략 핵심 소재 국산화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 사업은 주력 산업의 밸류체인 내에 필요한 첨단 소재 기술을 국산화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초화학, 기계금속 5개 분야에서 모두 40개의 핵심 소재를 선정해 국산화에 나섰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723억 원이 투입되는 큰 그림은 변함이 없었다. 이 사업의 기획에 참여한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5대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100대 소재를 골랐고 그 중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큰 40개 소재를 고르는 등 준비 과정이 꼼꼼한 사업이었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2030년까지 4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842억 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 수행할 52기 계속과제에 과제한 평균 지원 예산도 35억 1,700만원에서 22억 8,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정리해봅시다. 우리 경제는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가 우리에게 물려준 대의리준성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리준성 때문에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리준성을 약화시키고 핵심 생산재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대신 문재인 시기의 성과들을 무로 되돌리고 대일 의존도를 다시 높이려 들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이러한 대일 굴종적 태도는 경제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윤 정부는 친일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해 정치와 사상의 영역에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 시기 괴멸적 타격을 받고 대중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버린 뉴라이트 세력은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고 세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진보정책연구원 신석진 원장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 세력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뉴라이트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비호 세력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을 봅시다. 윤석열은 주지하듯 영입인사로서 국민의힘 내부에 자기 세력이 거의 없었다. 검찰 특수부 라인을 모두 동원해도 정권 핵심 인사의 10%로 채울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경선 때 함께했던 이명박계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하나둘씩 받아들였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재원 의원을 세웠고 그는 일약 윤핵관으로 지위가 급상승했다. 경선 캠프에서 함께했던 한호섭에게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정무수석 비서관직을 맡겼다. 김태효에게는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 앉히고 고은인사 성격의 초등학교 동창 출신인 김성환 안보실장 대신 대외정책 실세로 군림하도록 했다. 정권 핵심부의 또아리를 튼 이들은 외곽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불러 모았다. 뉴라이트 전력이 확인된 이들의 명단을 보면 통일부 장관 김영호,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박인환, 진실화위위원장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자 차기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가기록관리위원장 강규영,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김주영, 동북아 역사문화재단 이사장 박지양,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독립기념관 이사 박이택,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유재개혁위원회 민감위원장 김종석 등이다. 이들이 기관장을 맡으며 해당 기관의 위원, 심사위원 등 수백 명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직자로 불러들인 것은 말한 나위 없다. 뉴라이트는 특정한 정치 조직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식민사원과 독재 정권에 대한 우호적 관점, 민주주의 및 진보운동에 대한 적대를 견제하는 학자 및 정치인들의 느슨한 연계로 구성된 정치적 세력 내지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매우 극단적인 친일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수 세력과 구분됩니다. 뉴라이트의 발생적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식민사원과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은 이전부터 한국학계, 특히 사학계의 침투에 민족사관의 지배적 지위를 흔들고 일제강점기를 미화분식하는 식민사관을 유포하여 인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시아 연구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연구기금은 그 무해해 보이는 명칭과 달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일본재단이 만든 기금입니다. 1995년 12월 일본재단은 연세대에 75억 원의 자금을 출연해 아시아 연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이 무엇을 하려고 만든 기금인지는 그 설립 취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연구기금 홈페이지에 있는 설립 배경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의 상호보완성, 문화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서 형성된 편견과 갈등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지향적 의식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과거지향적인 갈등과 편협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의 중심권으로 발돋움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준비를 하여왔다. 자신들이 작성해 올려놓은 설립 배경에 따르면 아시아 연구기금은 과거지향적 갈등과 편협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지향적 갈등과 편협이란 과연 무엇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지향적 갈등과 편협이란 다름 아닌 일제히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로 인한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민족적 적대를 의미합니다. 아직 와닿지 않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직접적인 사례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아시아 연구기금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류석춘 교수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이걸 보고 아시아 연구기금이 정립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석춘만 아시아 연구기금 돈을 받고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2015년에 쓰인 한겨레 기사에서는 해당 연구기금의 연세대와의 밀접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의 특별한 관계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올해 이사장이 된 문정인 교수를 비롯해 한국인 이사 6명 중 3명이 연세대 교수다. 기금 이사였던 정창영 전 교수, 사무총장을 맡았던 정가병 교수는 연세대 전 현직 총장이다. 일본 극우의 영향력은 학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에도 그 마술을 뻗치고 있는데요. 한일극우 커넥션, 자위대 퇴역간부 단체, 수방사와 특전사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스타파 임보영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2017년 11월 일본 안전보장 간화회라는 단체의 임원 8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모두 일본 자위대 고위 간부 출신이다. 한국 퇴역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이들을 초청했다. 예기치 않게 일본 자위대 퇴역간부 조직의 한국 방문 일정은 두 단체와 무관해 보이는 일본 극우단체의 내부 비공개 사업보고서에서 나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란 안보 방위 교류라는 사업이 등장한다. 여기에 사사카와 재단이 한국의 퇴역 장성단체 성우회와 일본 자위대 퇴역간부 단체인 안전보장 간화회 간 교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년 사업보고서에 일본 간화회 회원 8명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이들은 한국 국방부에 가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놀랍게도 한국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 방위사령부까지 방문했다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우회와 간화회는 왜, 어떤 이유로 교류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화회가 한국 특전사와 수방사를 방문했던 해인 2017년 사업보고서는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한 사사카와 재단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사사카와 재단은 간화회 측 방한단의 활동을 언급한 뒤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탄생해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거 축적된 성우회와 교류 경험을 토대로 간화회와 성우회가 안면이 있는 사이가 돼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가능해졌고 한국, 즉 성우회 측에서 이란 군사협력을 제안했다며 더욱더 본심에 가까운 강론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성우회 측이 제안했다는 이란 군사협력의 내용이 뭔지 성우회 측에 물어봤다. 방위욱 당시 성우회 국제전략교류협회장은 일본과 한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은 예비역 장군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재단, 아시아연구기금, 사사카와 평화재단 등 일본 극우재단들에 의해 형성된 국내 인적 네트워크는 뉴라이트의 조직적 기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류석춘만 보아도 뉴라이트 전국연합 회장직을 맡은 바가 있으며 성우회 동안 뉴라이트와 인적풀이 겹치고 있고 그와 직간접적인 연계를 가지며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극우의 한국 대리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거두어들인 뉴라이트 세력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일제시대와 박정희, 전두환 시기 형성된 기형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아직까지도 매우 대일 의존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대일 의존성을 완화할 대신 더욱 강화하고 정치 방면에서도 식민사관, 친위사관으로 무장한 한국에서 일본 극우를 대리하고 있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편입시켜 그 부속물로 전락시켜버리고 정치적으로는 일본 극우의 대리인들을 요직에 앉혀 국정기조를 일본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역사 관련 직책에 뉴라이트 학자들을 배치해 식민사과를 대중적으로 유포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상식 밖의 행보에 대해 찬성할 일은 만무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뉴라이트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내 정치 구도 내에서만 보아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실 현 정부의 뉴라이트 기조는 미국의 요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고조되는 전쟁 위기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의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재편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제2의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인 것이죠. 미국이 왜 제2의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